안녕하세요. 저는 에누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인이고 5살과 13살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합니다. 교육이란 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독립된 성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자체가 바꾸는 사회라는 쪽이 아마 조금 더 초점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저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이라는 모토는 유엔이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목표예요. 결국 지구의 공동체의 교육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스마트 교육으로 혹은 AI 기반 교육으로 새로운 기술을 쓴 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마 저의 가장 커다란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미술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게임 회사로 들어가서 게임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사실 제가 게임 회사로 들어갔을 1900년대 후반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사회에 나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던 시대였고요. 사실 그 이후로 저는 게임 산업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2008년 말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의사가 저에게 이 아이는 나중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학습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남편이랑 저랑 우리는 공부도 잘했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근데 왜 우리가 의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특수교육 교사가 되거나 뭔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임 디자이너랑 게임 개발자가 됐을까? 라고 저희 둘은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슬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병원에 아이 옆에 앉아 있은 지 50일째쯤 되었을 때였어요. 오셔서 옛날에 뭐 했었냐고. 당신이 여기 이제 매일 와서 아이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옛날에 분명히 직업을 가졌을 것 같은데 무슨 직업을 가졌었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게임을 만들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판타스틱!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게임 산업에서 오래 있었고 게임 산업이 어떻게 해서 교육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사업 기획서 같은 것도 열심히 썼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게임이 아이들의 교육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게임 업계에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독하게 사람을 몰입시키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한 그 경험을 가지고 학습이 어려울 아이가 학습을 좋아하도록 혹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나의 기술을 써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 뒤로 13년간 그게 이제 제 삶의 굉장히 커다란 목표가 되고 있어요.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기법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쓰실 때 거기 하트 이렇게 하나씩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예전에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결국은 디지털 안에서 인간을 재미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예전에 게임이라고 불렀고, 그것들이 디지털의 모든 곳으로 퍼지는 것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이 딱히 별도로 용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교육 앱을 쓰시든 스스로 어떤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든 아마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상이나 잘했다라는 말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뗄롱뗄롱 나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인간들의 삶을 굉장히 크게 바꿨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바뀔 수 있었냐면, 사실 지금 전 세계의 디지털이 그러니까 저희들의 일상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학교 공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디지털 학습지라든지 그냥 웹사이트에서 학교에 무슨 숙제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 아이들의 일상은 이미 디지털과 기술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지배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라는 건 두 가지 요소로 나뉘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는 지식을 전달받는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역사가 어떤 오늘에 배워야 될 것들을 내가 전달받는 부분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을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기법들이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AI 같은 것들이 쓰여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고 있는지를 추측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덜 보여주고 모르고 있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게 있으면 최신 연구에 의해서 한 번 암기한 그 단어는 이틀 후에 한 번 더 봤을 때 2주 후에 가장 기억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틀 후에 한 번 더 보여주고 이틀 후에 이거를 알았거나 몰랐느냐에 따라 또 며칠 후에 한 번 더 보여줄지를 결정하고. 근데 이 부분은요, 인간에게 지식이 그냥 전달되는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인간에게 공부를 시킬 때 뭘 갖고 공부시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공부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지금 오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정말로 이 책이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사용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디지털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기법 중에 AI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데 효율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좀 덜 지루하게, 덜 귀찮게 같은 걸 몇 번 보여줄 거면 좀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그것들을 볼 때 조금씩 더 기뻐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본 게 뇌에 더 깊게 박히도록 하는 기법들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의 한계 극복이라는 게 선생님이 없는 시간에도 미리 녹화해 놓은 걸 가지고 들을 수 있느냐, 혹은 아이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과목이 있는데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취미가 있는데 이걸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미국의 무슨 유튜버야. 이제 그런 것들의 공간 한계들을 이제 이어주는 것들이 사실 디지털 교육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이미 저희들의 삶에 왔고 팬데믹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들어오신 학부모님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셨을 거고요. 한번 발을 들였기 때문에 절대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디지털 발전에 저희 아이들의 교육도 사실은 같이 끼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지털화된 미래 교육에 대해서 뭐 이런 도식도를 그려요. 아이들의 교실이라는 것이 꽤 많이 가상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뭐 타블렛, 컴퓨터 뭐 이렇게 입력기기 따로 있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아마도 뭐 새로 나오고 있는 모든 기술들, 뭐 이게 AR이든 VR이든 뭐 새로운 종류의 도구를 써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AR이랑 VR이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같이 그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2D보다 훨씬 더 임장감,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가서 진짜로 경주의 첨성대를 보는 것 같은 경험을 아이에게 전달하니까 그냥 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첨성대, 비디오 보면서 흐린 눈으로 첨성대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책상, 이 학교, 나의 공간을 벗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훨씬 더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가상세계,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다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모두에게 평등한 스마트 교육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런 종류의 기술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 학교가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직도 공부하는 방법이 연필, 책, 라디오 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간극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은 교육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란 사회 안에서 독립된 성인을 기르는 것인데 우리 애만 혼자서 저쪽에서 VR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혹은 지금 VR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만든다면 혼자만 앞서 나가는 게 소용없거든요. 결국 사회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이 교육의 일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디지털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사회에서 뒤쪽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있는 존재가 또 기술로 그것들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디지털 기술이 교육을 바꾼다라는 게 아무리 부정해도 대세라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1980년대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를 나왔는데 TV를 못 보게 하셨어요. 그 시절엔 그런 분들 많았고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열어주셨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컴퓨터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오빠는 공대를 나왔는데 공돌이로서 컴퓨터에 관심이 가지는 오빠에 의해서 조금 일찍 컴퓨터를 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도 저희 전공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컴퓨터를 만지거나 알게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그 세계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그 다음부터의 커리어나 제가 사실 꽤 즐기고 있는 이 IT라는 종류의 어떻게 보면 직업 혹은 삶의 습관들은 그 시절에 제가 어떻게 디지털과 관련을 맺었느냐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수학, 영어, 한글 어플리케이션을 팔고 있는데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전 세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공부를 해요. 얘네들은 사실은 책이랑 연필만 있어도 공부를 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고. 근데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곳에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5천만 명쯤 되는데 얘네들이 공부를 배우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 교육에서 가장 비싼 것이 선생님이라는 존재고 2억 5천만 명을 가르치려면 8천만 명의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근데 8천만 명의 선생님은 주문을 하면 중국 공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 안에서 10년을 들여 키우지 않으면 교사가 없고 교사가 없으면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은 배울 기회도 없고 근데 어떤 디지털 도구를 가져다 줘도 얘네들이 못 배워요. 유엔이 지난 30년간 아무리 실험을 했어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시골 마을에 타블렛만 갖다 주면 이걸로 읽고 쓰기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170억을 주겠다라는 높은 상금을 건 대회였어요. 저희가 거기서 공동 우승을 차지했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사실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최소한의 학습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유네스코의 연구와 함께 증명하는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신뢰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 나는 저렇게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데 라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의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2강부터 이제 저희가 왜 그래서 디지털이 정말로 더 잘 쓰여야 되고 현재 있는 교육이 더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들을 쭉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